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이고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이런 단체를 기타단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를 말을 합니다.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등기가 첫 번째 법인의제단체. 그러니까 법인은 아까 이제 사람 중에 자연인 법인일 때 그 법인. 의제라는 거는 뭐뭐라고 그냥 여긴다, 생각한다,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으로 여겨지는 단체, 이렇게 풀어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아까 법인이 뭐라고 그랬죠? 설립 등기가 가능한 경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라는 거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그래서 등기가 안 되지만 이런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면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보겠다, 여겨주겠다 라고 하는 게 법인의제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분배하지 않는다. 첫 번째 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그 다음에 등록을 한 사단의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단지 등기만 안 되는 거예요. 등기만요. 그 다음에 점 둘, 그 다음에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기본 재산이 있지만 등기가 안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공익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선교, 교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그런 목적으로 자선, 그런 뭐 학술, 그런 목적으로 어떤 이제 재산이 모아지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사를 하죠. 그러니까 모아진 것들은 기본 재산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온 보면 출연, 기본 재산 이런 게 다 이제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긴 한데 출연 이렇게 이제 반대의 어떤 급부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낸 것. 그러니까 출연이라고 하고, 기본 재산은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재산을 갖다가 기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이지만 뭐가 안 되어 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점 1은 주무관청에 뭐 허가인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단,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갖다가 사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금전 이런 게 모여있는 단체를 갖다가 재단이라고 하는데, 점 1은 사단, 점 2는 재단 쪽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에 사단, 보면은 허가인가 등록이 안 돼, 등록은 돼 있지만 뭐가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다. 점 2는 기본 재산이 있지만 뭐가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80페이지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돼요. 승인을 꼭 얻어야 됩니다. 승인은 동그라미 1, 2, 3번의 요건을 갖추어졌을 때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이요. 첫 번째 동그라미, 단체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균형을 갖고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요건과 두 번째 요건,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것. 뭐 대표자나 어떤 뭐 특정 구성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뭐 귀속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구성원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소유가 돼 있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세 번째, 이런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수익금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의제 사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개인의제 사단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용어 첫 번째 결정, 납세물 확정한 행정관청의 처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검사권. 질문검사권이라는 거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업무실을 하잖아요. 그러다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배후 조사나 아니면 측면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다 이제 수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세무공무원들이 임의로 어떤 사람들한테 막 전화해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또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의 어떤 세무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질문 검사권은 행정 조사 절차이며 강제 조사 절차는 아니므로 직접적 물리적 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현행범이에요. 막 물건 훔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에 내 사람들이 그냥 강제로 구금하죠. 강제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구치소에 유치장에 그냥 일단 구금시키죠. 그리고 조사하죠. 강제성이 있어요.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그렇게 강제성을 띠면서 할 수가 있지만 질문 검사권, 세무공무원이 갖고 있는 질문 검사권은 그런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검사권 행사하려면은 저 뭐 어느 세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문을 보내요. 공문. 세무서장에 사인이 들어간 공문을 그 납세자한테 보내서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검사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연발영사는 아까 설명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 경정청구권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좀 헷갈리는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권은 일단 기한 내에 정상신고로 돼 있어요. 정상신고라는 거는 기한 내 신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면은 3월 31일까지, 뭐 종합소득세는 뭐 5월 30일까지, 뭐 부가세, 법인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다 신고는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추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때 신고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매출을 깜빡하고 덜 신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때 정상적으로 잘 신고를 했다면 내야 되는 세금보다 좀 덜 납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정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더 납세를 하게 되죠. 언제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 상황을 알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요. 경정청구는 뭐냐? 뭔가 청구하는 거야, 청구. 누구한테? 세무서에 청구하는 거예요. 뭘요? 경정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이 경정이라는 게 뭐냐면 바꾸다는 의미예요. 바꾸다는 의미. 수정도 바꾸다잖아요. 경정도 바꾸다인데 바꾸는데 얘는 세금을 내는 쪽으로 바꾸는 거고 얘는 세금을 돌려받는 쪽, 환급 쪽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죠.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고 반대로 국고 입장에서는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원래 경정청구권은 예전에는 3년 정상 신고하고 나서 3년까지만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5년 이내까지 그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즉 납세자 권익이 더 제고가 됐죠. 더 좋아졌죠. 5년 이내에만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이월과세 과세이연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효화 취소. 무효화 취소인데 무효화 취소 이제 말이 다 비슷해요. 말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효화 취소 한번 봅시다. 무효 취소. 예를 들어서 ABC가 있는데
A가 B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얘를 좀 한번 혼내주고 싶어요. 그럼 본인이 얘한테 어떻게, 얘가 좀 약하고 얘는 좀 힘이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그러니까 물리력을 가하고 싶은데 얘보다 더 좀 센 애를 어떻게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돈 얼마를 줄 테니 얘를 좀 어떻게 손 좀 받아오. 살인폭력을 교사한 거죠. 불법이다, 불법. 그죠? 불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B는 얘 말을 듣고 얘 가서 혼내줬어요. 그죠? 그럼 얘는 좀 다쳤겠죠? 그랬을 때 이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이게 정상적인 관계냐, 정상적인 그 계약 관계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 되잖아요.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 계약 자체가 원래부터 무효라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라는 거고, 처음부터 이 계약한 요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무효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A하고 B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때 A가 이제 B한테 이제 어떤 물건을 사와서, 재료를 사와서 그걸 가공을 해서 납품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중간에 있는 입장에 있는 제조업체인데, 이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자재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서로 구두로 이제 1,000만 원으로 합시다. 어? 그 정도 A가 이 정도면 일단 지금 필요한 원자재 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뭐 또 필요할 때 또 계약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1,000만 원에 일단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B는 이제 물건 값이 좀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제 납품을 했죠. 그 계약서를 쓰고 서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 납품했으니까 이 사람은 물건 대금 청구권이 생겼고, A라는 사람 물건을 받았으니까 물건 받은 거에 대한 물건 대금을 줘야 되죠. 그 의무가 발생했죠. 그래서 채권,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 정상적인 계약 관계예요. 그러고 있는데 계약서에 꼼꼼히 보니까 오타는 오타. 그리고 여기가 이게 안 지워진 거, 안 지워진 거. 뒤에 게. 그래서 1,000만 원이 15, 100억. 100억이 된 거예요, 100억. 그죠? 그랬을 때 이 계약 관계를, 요 상황을, 이런 상거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무효죠. 그죠? 처음부터 무효. 그러니까 교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효력이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거래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A하고 B가 딱 서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가 잘못됐네? 왜? 이 원자재 가격이 시장에서 한 이 정도예요. 이거보다 크게 비싸지도 않고 크게 싸지도 않고 이 정도 가격이 정상적이라는 걸 서로 알아요. 그리고 이 물건, 이 원자재를 이 B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뭐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이고 이거 우리 보니까 이거 오타 났네요. 그러면서 이거를 계약서를 다시 수정을 하고, 그냥 우리 그러면 서로 오타 났고 그때 구두로는 1,000만 원을 했으니까 물건 보내셨고 그냥 1,000만 원만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 그런 게 아니라 이 B가 나 물건 보냈고 계약서에 이 100억이라고 서로 사인이 돼 있고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물건을 100억에 팔겠다고 당신하고 계약서를 썼고 서로 사인했다. 그러니 당신은 나한테 무조건 100억을 줘야 된다. 라고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친다면 A는
바로 이거 100억을 줘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게 되면 A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을 해요. 소송. 그죠? 소송을 하고 일단은 이 물건이 가고 이런 걸 일단은 유효한 거래 관계로 보죠. 거래 관계로, 계약 관계로 보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처구니 없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승소하게 되면 이 계약 관계가 일단은 유효하지만 이 승소라는 판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계약 관계가 없었다,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의미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이거는 일단 계약 효력은 발생을 했어요. 그죠? 쭉 발생을 했다가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어떤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가고 소급해서 다시 이때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라고 하는 게 취소예요. 취소. 이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다시 백해서 돌아가서 효력을 없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단 효력은 발생을 하죠. 이건 일단 효력부터 발생 안 해요. 그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무효와 취소. 꼭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는요.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 뭐 설명은 82페이지 무효와 취소 첫 번째 줄 보시면 무효란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행위 효력이 법률상 당연히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라는 의미하고요. 두 번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 예를 들어서 이런 승소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행위 시점부터 다시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러니까 백해서 무효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예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 모두 법률행위에 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점에서는 같지만 무효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누구에 대해서도 또 누구에 의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정적이지만 취소는 취소권자, 계약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고 취소하기까지는 그죠? 취소하기까지는 일단 유효가 되며 일정 기간 또 방치해두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해되세요? 무효와 취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민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은 민법 시간이 될 것 같고 너무 또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여기까지만 무효와 취소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로로 넘어가서 조세, 회피, 탈세, 절세, 전가, 귀착 이것도 용어가 나왔는데요.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용어고요. 이거는 꼭 읽어보시고 꼭 개념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전가와 귀착은 제가 계속 첫 시간, 둘째 시간 1주차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조세 회피는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줄이는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조세 포탈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문제 꼭 풀어보세요. 객관식, 주관식 다. 사례부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세금 계산 방법. 첫 번째 과세 주체. 과세 주체라는 건 과세권자입니다. 과세권자.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 과세권자인데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면 국세. 그 다음에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과세하면은 지방세가 됩니다. 지방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세 대상은 잘 보세요. 일단 과세 주체. 과세 주체라서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제가 방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거든요. 소득.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득을 이만큼 벌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죠. 이렇게만 되면은 아주 이상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사람이 소득을, 이 전제는 뭐냐면은 100% 성실 신고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세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100% 성실 신고가 됐거나, 아니면은 과세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았어도 이 납세자가 자기가 번 게 이만큼이니까 법에도 없는 것까지 해갖고 소득을 신고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역사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은 어딘가에 이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과세당국,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소득이 이렇게 발생이 되죠. 세원이라고 하죠. 세원.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원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 소득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일정이 이제 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그럼 소득이, A라는 사람이 소득이 발생했으면 또 뭐가 있죠? 이 사람이 소비를 하죠. 소비. 그죠? 소득하고 남은 부분을 소비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소비에 대해서도 세금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죠. 부가세라든지 개별소비세는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소비가 남은 거 저축을 하죠. 그죠? 재산이 나죠. 재산. 여기에 대해서도 부유세,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세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소득을 다 신고해 준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됐다는 이상적인 경우 아니라면은 어찌됐건 간에 시간은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좀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이 사람의 모든 소득은 이 정도 될 거라고 국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이 소득과 소비와 재산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그죠? 확대가 돼서 거기에 맞게끔 계속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세 대상이라고, 과세 대상. 소득, 소비, 재산. 그래서 과세 대상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리는 오른쪽 97페이지 표에 쭉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아까 시간에도 했지만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줄에 연대 납세 의무자, 제자 납세 의무자, 보증인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세 표준. 첫 번째 줄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금액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은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경우를 보면 총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기본 공제 뭐 등등등을 뺀 다음에 과세 표준이 결정된다. 이 과세 표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요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진도가 나아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세율. 뭔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국가에서 정한 세금의 비율에 따라서 그 율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텍스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세율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역진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용어이기도 할 거예요. 비례세율은 일단 똑같아요. 부가세 10%. 금액이 크건 작건 10%. 역진세율은 과표가 크면은 세율이 낮고 과표가 작으면 세율이 큰, 반대로 매기는 거고요. 누진세율은 과표가 크면 클수록
그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걸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진세율은 없고요. 누진세율은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빵집을 가요. 빵 하나에 1,000원, 그리고 부가세가 10%라고 하면 1,100원을 내고 사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가던 아니면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가던 빵값은 똑같아요. 누구한테도 1,100원이에요. 1,100원을 줘야지만이 그 빵집 주인은 빵을 내줘요. 그러니까 빵을 사는 입장에서의 부담은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과표가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과표를 해봤더니 어디 있는 건 1,2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당신 한 6%만 내세요. 근데 한 1억 5천이에요. 과표가. 그럼 당신 한 38% 내세요. 그죠? 똑같은 비례세율이라면은 10% 했어야 되는 건데 누진세율이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38%.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죠.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내고 세무서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행정부, 국가에서는 이 걷어들이는 세금을 갖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좀 사회적인 약자나 배려가 필요한 그런 분야 쪽에 다 이런 걸 갖다가 푸는 거죠. 돈을. 재정을 푸는 거, 재정 집행을 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긴급 재난구조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비례세의 역진성을 보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될 때는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100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방법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거는 능력이 많은 즉 돈이 많은 사람, 과표가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하는 응능부담의 원칙, 이 합당한 제도로서 이렇게 재정을 통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과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율 구조의 종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 풀었을 때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명목세율은 이거 뭐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나는 게 명목세율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 얼마 내잖아요. 이거 세금 얼마 내는데 이 내는 세금을 전체 이 사람이 경제적인 소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목적으로 당신 10% 내세요, 뭐 6%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낸 세금을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경우에 로 하게 되면 이 퍼센트 좀 바뀌거든요. 많이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의 실효세율이라는 실효세율 그때 나오는 세율을 실효세율. 이건 뭐 재정학적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해요.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있다. 명목세율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회를 통과한 그 세율로 부과할 때를 갖다 명목세율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총 부담세액을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눴을 때 실질적으로 내 소득 중에서 내가 낸 세금을 보면은 그게 실효세율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주차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